제가 할게요. 어, 앞에 이제 숙박시설에 대해서 이제 앞에 저희 이제 익스테이에 대해서 이제 호송이님이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이제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 먼저 이제 용도 변경을 진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러니까 숙박업소를 운영을 할 때 일단 몇 가지 방법이 있죠. 첫 번째는 숙박업소를 인수하는 방법이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숙박업이 아닌 것을 용도 변경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용도 변경이 된 걸 인수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첫 번째 숙박업은 이제 모텔을 말하는 거고요. 이제 저희는 모텔이 아니라 이제 관광 숙박업, 그래서 호스텔로 용도 변경을 하는 거를 기반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만약에 근데 어떤 이유로 관광 숙박업은 안 되고 일반 숙박업만 된다 하면 일반 숙박업으로 만약 입지가 괜찮다면 일반 숙박업으로 하는 것도 고려를 하셔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제 그 단계를 좀 쪼개서 지금 이야기를 드렸는데 사실은 이 단계마다 혼자 하시지 않기 때문에 건축사를 끼고 하겠죠. 용도 변경은 무조건 건축사를 끼고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법인을 만든다거나 하는 것들은 셀프 등기를 친다거나 셀프로 법인을 설립한다거나 되는데 얘는 혼자 할 수 없어요. 네, 그래서 전문가와 함께 해야 되고 사실은 건축사마다도 능력치가 달라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변호사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변호사는 승소할 수 있는 거를 어떤 변호사는 패소를 하고 약간 그게 법을 해석하는 것을 어떤 식으로 적용을 하느냐에 따라서도 또 달라지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건축사가 좀 굉장히 중요한 파트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자, 먼저 건축물 현장 확인을 하고 법규를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뭐 3층이기 때문에 완광기가 설치돼야 돼서 여기는 창문이 다 있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법규겠죠. 그리고 그래서 용도 변경 관련 법규를 이제 건축사님이 검토를 해주시고 규정에 따른 필요 시설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로 이제 필요 시설이 이제 뭐 완광기. 갑자기 꺼졌어요. 됐다. 됐다. 완광기, 그 다음에 뭐 소방, 뭐 스프링쿨러라든가 방화창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 건축사님이 여기에는 뭐가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우리가 최대한 이 부분이 비용이 절감되는 방향으로 가야지 이제 공사비가 줄어든다. 사실은 이거는 저희가 숙박업을 하기 위한 인테리어적인 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 비용을 이제 소방에 관련된 비용을 많이 줄여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위반 건축물 여부도 확인하셔서 만약에 위에를 치면 안 되는 테라스 같이 써야 되는 베란다를 제일 많이 하는 불법 건축물이 샤시를 해가지고 거기를 막아버리는 게 제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다 이렇게 철거해야 되는 그런 것들을 다 이제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저희는 지금 이 컨설팅 과정에서 일단 1차 검토를 한 매물을 보여드리는 건데 이제 만약에 개인적으로 하신다 그러면 이거를 건축사 분한테 이제 될 만한 물건인지 봐달라는 거를 이제 지속적으로 계속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게 이제 우리 매물이 아니다 보니까 임대인한테 서류를 요청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이 스텝 1 전에 이미 이제 가계약금과 본계약은 들어가 있는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임대인이 서류를 협조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단계여야 한다. 그래서 대리인 위임장. 이 대리인 위임장은 뭐냐면 건축사가 직접 서류를 뗄 수 있는 권한이에요. 그래서 임대인이 이제 이걸 대리인한테 위임한다라는 위임장을 가지고 이제 일을 착수하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인감증명서가 필요하고 3개월 이내에 인감증명서가 필요하고 건축물 현황도를 이제 임대인한테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이제 보여드리는 그런 매물 같은 경우에는 좀 큰 사이즈는 도면 같은 것들이 다 있어요. 근데 이제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그런 좀 작은 건물 같은 경우에 도면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도면부터 다시 그려야 되는 그러면 이제 비용이 올라가겠죠. 자, 그래서 기본 도면을 검토를 합니다. 건축사가. 그래서 여기 제가 일주 이렇게 적어놨는데 이게 거의 동시에 일주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일주 이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 접수 저기 오타네. 접수용. 예. 사업계획 승인 접수용 도면을 이제 작성을 하게 돼요. 누가? 건축사가. 예.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인테리어 기본 설계를 들어가는데 여기는 기본 설계라는 건 막 이렇게 디테일한 걸 짜는 게 아니라 도면상에 이제 구획을 나누는 정도의 단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건축사가 기본적으로 뭐뭐뭐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인테리어 시공팀이 하거나 아니면 건축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건축사가 도면 레이아웃부터 해서 자재까지 다 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인테리어 이제 협업을 하는 그 인테리어 공사 팀이 있어서 이제 기본적인 것만 건축사한테 요청을 하고 거기다가 이제 그 플러스 인테리어 시공팀이 같이 붙는데 이거를 건축사가 혼자 다이렉트로 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내부 레이아웃을 하는데 이 레이아웃 할 때 이제 법규를 반영을 해요. 그래서 뭐 이제 뭐라고 해야 되죠? 창문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주방 시설 이런 것들을 이제 반영을 해서 그러니까 여기에서 핵심은 예쁘게가 아니에요. 인테리어 그 법규를 반영해서 허가가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고 이제 그 다음에 하는 게 사업계획 승인인데 여러분 외도민 하실 때는 외도민 할 때 사업계획 승인 그 사업계획서 내보셨죠? 간단하게 내보셨을 텐데 얘는 그거하고 비슷하게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여기에 거의 우리가 사업 제안서 내듯이 내가 이걸로 관광 사업을 뭘 갈 거고 내가 여기서 매출은 얼마를 벌 거고 어떤 식으로 유입을 시킬 거고 내가 어떻게 운영을 할 거고 이게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거의 회사 제안서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걸 보통 행정사가 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하셔도 돼요. 본인이 하셔도 되지만 저는 처음에는 행정사를 끼고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본인들이 이제 회사를 이제 많이 근무를 하시고 이제 포트폴리오 그 PPT 작업 많이 하신 분들은 사실 그 기획안 이런 거 작업을 많이 해보신 분들은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처음에는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되는지가 좀 막막하죠. 그래서 처음에는 행정사를 좀 끼고 진행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을 이제 접수하고 나서 거기서 뭔가 이제 수정해라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 이제 행정사가 보완을 하고 이게 보통 한 3주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요거를 건축사가 이것도 역량에 따른데 이제 건축사가 다 하기도 하고요. 사업계획을 아니면 보통은 건축사가 사업계획까지 써주진 않고 개인이 쓸 때 건축사가 그거를 코멘트 정도 해줄 수는 있어요.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다만 그러면 뭘 받을까요? 코멘트비를 받겠죠. 잠시만요. 네, 여보세요? 내가 조금 이따 전화할게요. 그래서 저기 뭐야? 그거를 이제 코멘트를 이제 그러니까 코칭을 해주는 건축사들은 그거에 대한 별도 비용을 또 받아요. 아니면 본인이 받는 그 수임비에다가 그 코칭비를 녹여서 이제 책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직접 하실 수 있는 게 가장 좋고 차라리 그 코칭비를 할 거면 그냥 행정사를 쓰시는 게 더 낫다. 그래서 호스텔 용도 변경, 뭐 사업 계획 이런 식으로 네이버에 치면 다 나오는 게 행정사예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행정사다. 그리고 용도 변경 서류를 준비하는데 이게 순서가 이제 사업 계획 승인을 먼저 하고 용도 변경을 하기도 하고요. 간혹 가다가 용도 변경을 먼저 진행하면서 거기서 사업 계획을 넣기도 하는데 거의 사업 계획 승인이 되면 용도 변경은 거의 큰 문제가 없는 한은 된다라고 이제 건축사님들께서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간혹 가다가 공사비를 줄이기 위해서 요 사업계획 승인 난 시점에 공사를 시작하는 경우도 있어요. 원래는 용도 변경이 확정이 되고 나서 사업 승인을 공사를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사업계획 하고 나서 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용도 변경 서류를 준비를 이제 사업 계획이 끝나고 나서 준비를 하시는데 사업 계획 승인 내용을 반영을 하고 허가 도면을 준비하고 그러니까 허가 도면이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본 도면, 그다음에 소방 설계,
소방설계 도면은 별개거든요. 얘는 소방업체에서 해줘요. 소방업체에서 여기다 뭘 부착할 거 이거를 우리가 외도민할 때 우리가 하듯이 뭘 여기다 붙이고 이게 아니에요.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게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그 일반 스프링클러, 그 간이 스프링클러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뭐 자탐 시설이라든가 이런 거 기본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자탐 시설이 뭔지 아세요? 뭐에 축약을까요? 자탐. 맞아요. 자동 화재 탐지 시설. 네, 그래서 뭔가 이렇게 연기가 온다거나 뭔가 경보기가 대부분이고요. 저희가 그리고 이제 KT 전화를 하나 설치를 하는 게 의무예요. 그거는 전화를 받는 용이 아니라 불이 나면 자동으로 소방서에 연결이 돼요. 그런 시설까지 포함해서 근데 생각보다 돈은 별로 안 들어요. 그런 거는 이제 문제는 스프링쿨러가 이제 돈이 많이 들죠. 그리고 용도 변경을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게 한 3주 정도 걸려요. 그러니까 사업 계획 승인 3주, 그 다음에 용도 변경 3주, 그래서 기본 이제 6주 정도를 보셔야 된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용도 변경 접수가 이제 완료가 되면 그러면 이제 인테리어 공사가 들어가는데 저희가 저번에 봤던 그 정도 규모면 한 달로 못 해요. 한 달로 못 하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간혹 가다가 오늘 보는 매물은 지금 그 업장에 지금 그 6층, 7층은 비어 있는데 다른 층은 지금 다른 임차인들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뭔가를 부신다거나 뭔가를 뭐 박는다거나 이런 것들 시간 제한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오전에만 해야 돼요. 오후에만 해야 돼요.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당연히 좀 딜레이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그래서 저희는 동대문에서 이제 바닥에 타일을 철거를 했어야 되는데 5층이 치과인 거예요. 그래서 드드드드한 거 하는 거를 병원 진료하는 시간 동안 못 하게 했어요. 그래서 그거 하는데 시간이 3일이면 할 거를 일주일을 걸렸어요. 왜냐면 2시간 이렇게밖에 못 하니까. 예. 이게 막 드드드드 하니까 이거 치과 치료 못 한다고. 근데 뭐 그러니까 그런 협조하는 거에서 좀 시간이 딜레이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인테리어 감리를 하고요. 관련되게 용도 변경 도면에 맞게 공사를 했는지, 그리고 사업 승인 접수가 들어가면 이제 이렇게 다 했습니다 하면 이제 그 주무관과 플러스 소방서에서 와서 다시 한번 이거를 현장 실사를 해요. 그렇게 해서 영업신고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영업신고증 종이 한 장이 굉장히 비싼 값어치를 하는 거예요. 없는 그러니까 일반 뭐 스터디 카페 하나 만드는 그런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허가제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영업 권리금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영업적인 그 가치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영업신고증을 발급을 하면 이걸 들고 가서 사업자 등록증을 만드시는 거예요. 만약에 본인이 갖고 있는 법인에다가 이걸 뭔가를 한다고 하면 종사업자로 등록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더 절차가 조금 더 복잡해요. 그래서 이런 단계로 이제 용도 변경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용도 변경 절차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제가 이제 호텔을 여기에 이제 본인의 그 지역적인 거리, 그 다음에 본인이 이제 아직 지금 본업을 하고 있어서 직접 운영하는 거는 약간 좀 주저하신다. 이런 분들이 이제 위탁 운영을 관심을 가지시게 되는데 이제 위탁 운영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저희도 위탁 운영을 이제 해드릴 거고 호텔 위탁 운영은 호텔의 소유주가 전문 운영사 혹은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운영 권한을 위임하고 운영사는 호텔의 일상 운영의 전반, 여기서 전반이라는 거는 인력, 인건, 인사, 마케팅, 고객 CS, 그리고 뭐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전반을 수행하면서 수수료를 받거나 혹은 수익을 배분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는 계약 방식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내가 건물주예요. 우리는 이제 임차로 하지만 이제 건물주 입장으로 설명을 드려보면 내가 건물주예요. 내가 직접 운영하는 직영 방식과 내가 누군가한테 위탁을 맡기는 거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실 제일 중요한 거 돈에 연관이 있어요. 수익성. 누구한테 맡기는 게 더 나을까를 생각해 보실 수 있죠. 그리고
지속할 수 있는지를 이제 지속 가능성에 영향이 있고요. 그리고 시간을 절약한다. 만약에 내가 여러 가지 다른 일을 하고 있는 임대인일 수 있잖아요. 다른 사업을 한다거나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시간이나 리소스를 절약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직접 하지 않고 뭔가 전문가한테 위임을 했을 때 리스크를 나누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찾아보다 보니까 대기업들도 위탁을 얘네가 신라호텔하고 롯데호텔이 다 직영이 아니더라고요. 아주 메인. 왜냐면 신라호텔이 그 장충동에 있는 신라만 신라호텔 아니잖아요. 신라호텔 계열에는 신라스테이도 있고 지금 지점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롯데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요거 뭔지 아세요? 반포동에 있는 JW 메리어트 반포죠. 요건 이제 글로벌 회사예요. 글로벌 회사고 혹시 IHG라는 회사 들어보셨어요? 그러면 그랜드 컨티넨탈은 들어보셨어요? 인터컨티넨탈. 얘네 회사예요. 그래서 힐튼, 메리어트, 그 IHG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이 자기 소유로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거 아세요? JW 메리어트 반포하고 JW 메리어트 동대문이 소유주가 달라요. 건물주가 의뢰를 하는 거예요. 글로벌, 나는 이 건물을 이 땅에다가 호텔을 지어서 5성급 호텔을 만들고 싶어. 니네가 운영해줘. 이래서 글로벌 라인이 들어와서 이제 5성급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위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IHG 그룹에는 굉장히 많은 브랜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리조트도 있고, 뭐 그랜드 힐튼도 있고, 지난주에 저희 봤던 남대문에 되게 큰 호텔 하나 있었잖아요. 보코 호텔. 그거 얘네 계열사예요. 새로 생긴 보코. 네, 요렇게 있다. 그리고 JW 메리어트 계열의 이제 르 메르디앙 뭐 요런 그 조금 작은 이제 레지던스형의 호텔들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대부분 그러니까 신라나 롯데는 직영 운영과 외부 위탁 운영 형태를 좀 섞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글로벌 힐튼 호텔이나 메리어트 IHG 기업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소유를 하지 않고 호텔 운영하는 회사예요. 그래서 운영만 담당하는 방식으로 수백 개의 호텔을 전 세계, 전 글로벌하게 운영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 위탁 운영을 왜 하냐라고 생각할 때 내가 하면 되지. 그럼 내가 하는 것보다 조금 더 뭔가가 이득이 되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일단 첫 번째는 숙박업 경험이 적은 예비 창업자인데 시행착오 없이 안정적인 출발을 하실 수 있죠. 왜냐하면 그 앞단에 다양한 시행착오를 하면서 뭐가 만들어졌을까요? 매뉴얼이라는 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얘네가 5성급 글로벌이고 얘네 좀 수백 개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유명한 호텔 체인 같은 경우 얘네는 매뉴얼만 1000페이지가 넘어요. 그 매뉴얼이 자산인 거거든요. 그래서 시행착오 없이 안정적인 출발을 하실 수 있고 내가 다른 본업을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건물을 샀든 아니면 내가 숙박업에 참여를 하고 싶다. 숙박업으로 부수입을 만들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 때 본업은 본업대로 하면서 부수입, 그러니까 투자를 해놓는 거죠. 그래서 부수입으로 안정적인 창출이 가능합니다. 해외 거주자나 지방에 거주하는데 입지가 좋은 뭐 서울이나 이런 데다가 이제 운영을 해보고 싶다. 그럼 절대로 직영으로 못하죠. 그럼 거꾸로 내가 부산에다가 뭔가를 하고 싶어. 그럼 부산에 위탁으로 할 만한 사람을 구해야 되겠죠. 그죠? 근데 그럴 때 특히 이제 외도민 하시는 분들이 간혹가다 생각을 하시는 게 다 내가 해야 되고 내가 하나하나 다 신경을 써야지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레버리지하고 위임을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에 따라 그게 확장이 되는 속도라든가 그런 것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제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 그래서 지방에 거주하실 때 나는 지방에 거주하니까 서울을 못해. 나는 서울에 살고 있으니까 부산에 못해. 이게 아니라 위탁을 통해서 운영 대행을 하는 방식으로 확장을 하실 수가 있다. 그리고 나는 사업을 통해서 그러니까 투자형 사업가다. 나는 지분만 놓고 난 운영을 안 하고 싶어. 요런 이제 뒤에서 이제 김동찬 소장님이 이제 설명을 해주실 건데 저분이 정말 운영을 많이 해보셨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어저께 그 자료를 보고
뭐 밑에 그리고 되게 솔직하게 망함도 있고 망함 그다음에 양도 그다음에 운영 중 해가지고 나 열 몇 개가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저 장난 아니다 이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뭐라고 하시냐면 자기는 지금은 이제 운영 안 하고 싶대요. 운영하기 싫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안정적인 운영 수익을 확보하고 시스템 수익에 집중하실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고요. 복수 숙소를 확장할 때 운영 시스템이나 스케일업은 이제 개수를 늘리거나 규모를 키울 수 있는 그런 구조 확보가 가능하죠. 그리고 고객 클레임이나 리뷰 관리 등 생각보다 디테일한 운영이 필요해요. 결국에는 유지하기 위해서는 운영이 답이거든요. 그래서 운영에 자신이 없고 숙박업 운영에 스트레스를 느끼시는 분, 나는 숙박업하고 안 맞는 것 같아. 돈은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전문 운영팀이 리스크와 운영 스트레스를 분산해서 해드릴 수가 있다. 그러면 운영을 할 때 이제 운영하는 주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위탁 운영을 계약을 하면 이제 소유주와 운영회사, 그러니까 여기서 사실 저희는 임차 모델이기 때문에 소유자라기보다는 이제 그거를 계약한 임차인한테 다시 위탁받는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운영 권한을 이제 위임을 하고 거의 운영 전반은 운영회사가 다 책임지고 수행을 해요. 그래서 그 책임지고 수행하는 그 이유 때문에 수수료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있는 모든 리스크와 모든 운영 전반을 우리가 관리할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그래서 이게 그냥 그 퍼센테이지로 수수료를 하는 업체들도 있고요. 혹은 내가 예를 들어 이 업장을 3천만 원보다 1,000만 원 더 업해주면 1,000만 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더 줘. 이렇게 계약하기도 해요. 그래서 성과급 인센티브제가 있는 그런 업체들도 있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내가 여기에 관리를 잘해서 그만큼 올려줬기 때문이야. 이런 그 조건으로 수수료를 받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매출을 올려주는 거다? 그렇죠. 매출을 올려주죠. 매출이 올리는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 네. 뭐 공실이 생기는 걸 막을 수 있는 게 우리한테는 지금 가장 직접적인 네. 매출이잖아요. 공실을 낮추는 방법이 가격을 떨어뜨려서 외에 어떤 다른 액티비티도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마케팅을 한다는 마케팅은 당연히 하는 거고요. 마케팅은 이제 외국인 대상이라고 하셨습니다. 외국인, 그러니까 지역의 특성상 외국인이 많으니까 그렇게 한다는 거지. 그 네이버나 이런 마케팅은 사실 기본적으로 깔아놔야 되는 부분이라서. 근데 이제 아까 이제 꼬숑이님이 얘기 드렸다시피 그 업장 하나 가지고 할 수 있는 마케팅은 사실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뭔가 경험치나 컨텐츠를 만드는 것도 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인근에 숙소가 객실 기준으로 해서 100개가 만들어지면 그 100개를 확보했을 때 그 안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컨텐츠가 기본 마진이 생기잖아요. 기본 안전 마진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것들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객실 수를 늘리고 가맹점을 만들려고 하는 이유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일단 끝까지 좀 이 얘기를 드릴게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러면 내가 만약에 건물주예요. 내가 모텔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냥 임대를 주는 것과 위탁 운영을 맡기는 게 뭐가 다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임대를 예를 들어 내가 한 30억짜리 건물에 50억짜리 건물에 월세를 2천만 원 받는 거와 내가 위탁 업체를 주고 여기 운영해가지고 내가 수수료 떼고 이제 내가 거기서 수익을 받는 거랑 뭐가 달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좀 구분을 지으면 자료 있죠? 있을 거예요. 임대하는 방식은 말 그대로 부동산 계약이에요. 그래서 임차인이 독립적으로 호텔을 운영하는 거에 소유주가 뭔가 터치할 수 없어요. 근데 걔가 알아서 하는 거야. 임차인이 알아서 하고 나한테는 월세만 따박따박 주면 돼. 근데 만약에 뭔가 문제가 생겨서 매출이 확 떨어지는 뭔가 외부 요인이 생겼어요. 그래도 나는 월세를 받을 거야. 나한테 월세 2천만 원 꼭 줘야 돼.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소유주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수익이지만 운영에 대해서는 개입이 불가하죠. 임차인이 마음대로 브랜드를 설정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서 최대 10년까지 임대차 보호법을 적용을 할 수 있죠.
그럼 내가 위탁을 하는 거는 임차를 주는 개념이 아니라 운영사와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운영사가 소유주 명의로 운영을 대행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소유주 입장에선 그러니까 내가 받아가는 수입이 변동이 생길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이 운영사 입장에서 그 이제 뭐 성과급 이런 것들을 하는 이유가 우리가 매출 더 만들어줄게. 그러니까 그것만큼 우리한테 성과급도 줘.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보통 위탁 운영사들이 소유주가 직접 운영하는 것보다 혹은 이 월세를 받는 방식보다는 더 이제 제한을 해요. 소유자한테. 그래야지 위탁을 할 테니까. 그죠? 월세보다 작으면 위탁 운영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그 다음에 운영 통제권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그러니까 운영 통제권이라고 얘기해서 뭔가 이렇게 하나하나 막 간섭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경영을 못 해요. 운영을 못 해요.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이제 수입이 얼마였고 지출이 얼마였고 그래서 손익 계산서가 이제 발급이 되고 그런 부분에서 협의가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소유주가 임대하는 방식은 그런 게 아니죠, 당연히. 그리고 운영사가 자체 혹은 외부 브랜드 도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요거는 이제 요 업계에서 하는 평균치를 말씀드리면 5년에서 20년 장기 계약이 일반적이라고 하는데 중소형 같은 경우에는 20년까지 이렇게 하지는 않고요. 아까 얘기 드렸던 이런 글로벌 이런 데들은 20년 계약 이렇게 합니다. 10년, 20년 이렇게 합니다. 잠시만요. 여보세요? 저기 잠시만요. 저기 에이스에서 안면은 CT를 못 찍는데 그래서 아산병원 가야 돼. 아산병원. 송파. 대학병원 가야 돼. 아산병원 아니면 상계백병원 전화해봐. CT. 상계백병 그때 윤재 그 다녔던 데 있잖아. 거기도 소아과 있는데 CT 되냐고. 확인해서 얼른 가봐. 알았지? 나 지금 수업해야 되니까 일단 하여튼 빨리 알아봐. 대학병원 토요일 가면 대기 기다려서 응급실 못 들어가요. 그래요? 유일한 방법은 구급차 불러서 가면 찍어요. 근데 우리 애 때문에 구급차를 부를까 그러면? 그게 다른 방법이 없어요. 아이의 상태를 약간 아프다고 누워서 금방 다쳤다 하고 그냥 구급차 타고 가요. 근데 소견서를 받았는데. 소견서를 받아도 그 39.5도의 열인데도 바닥에 그래요? 있고 자기야 있잖아. 죄송해요. 자기야 있잖아. 그냥 가면 주말이라 응급실에서 CT 찍는 거 못 찍는데. 그래서 119를 불러가지고 약간 애가 좀 지금 뭐 이렇게 뭐 좀 위급한 약간 그렇게 좀 해서 너무 아파하고 막 이런다 해서 구급차를 타고 가면 바로 찍는데. 그래서 오늘 토요일이라. 그거를 놓고 갔어 또? 아무튼 그렇대. 그렇대. 어때? 얼굴? 더 보여? 그렇대. CCTV래. CT 저기 뭐야? 하여튼 그렇다는데 어떡하지? 좀 알아봐봐. 가서 너무 오래 기다릴까 봐. 하여튼 알았어. 나 좀 이따 일단 내 거 빨리 하고 전화 다시 할게. 순서를 바꿔 순서를. 일단 하던 거 마저 하니까. 무료 잘안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가서 기다려요. 왜냐면 가서 병실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순서가 좀 있어요. 아산병원 김남서원대병원 같은 경우 응급실이 환자가 너무 많아서 토요일과 기절하는 사람도 받아 있는 건데 그때 내가 물어봤어요. 39.5도인데 왜 이러고 있냐. 그랬더니 날못 봐준다. 그 주사를 왜 맞아요? 그럼 구급차 타고 오면 바로 받으면 된대. 그게 규정이에요. 그래서 다음에 올 때는 무조건 구급차 타고 오라고. 특히 시니어들 애들. 한양대 구리병원 한번 전화해봐. 진짜 오늘 그래서 어저께 밤에 멘붕이었어요. 진짜 막 여기가 점점점 부풀어 오르는데 막 그냥 네, 아무튼 죄송해요. 네, 이해해 주세요. 네. 자, 하여튼 다시 그래서 네, 요거는 다시 좀 설명을 드렸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얘는 지금 비교를 한 게 그 월세를 받는 임대하고 위탁 운영의 차이를 지금 말씀을 드린 거고요. 얘는 직영으로 내가 직접 사장이 직접 운영할 직원 써가면서 내가 하는 거, 요 위탁 운영하는 거를 좀 비교를 해보면 직영으로 하면 내가 다 신경 써야 돼. 인건비, 마케팅, 시스템 유지, 뭐 그 다음에 고객 CS 다 하면서 전액 부담을 합니다. 근데 내 맘대로 할 수 있죠, 당연히. 그래서 본인의 의도, 컨셉이 바로바로 반영이 되는 장점은 있어요. 전체 수익은 월세 그러니까 뭐 이자, 대출 이자 혹은 월세 빼고 고정비 빼고 남는 게 다 자기 수입이에요. 그렇죠? 다만 내가 직접 운영하니까 모든 책임은 다 내가 져요. 사장이 져요. 고객 CS, 법적 문제 뭐 이런 것들. 법적 문제는 뭐가 있을까요? 미성년자를 받았다거나 이런 이슈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혼숙을 했다거나 이런 것들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모텔 하시는 분 치고 경찰서 한 번도 안 가보신 분 없어요. 진술하러. 네, 그래서 그런 일들이 있다. 의사결정 당연히 내가 결정하면 되니까. 그리고 이렇게 해볼까? 새로운 시도가 가능하다. 근데 새로운 시도가 가능할까요? 잘 안 해요. 못 해요. 왜냐하면 내가 경험치라든가 아니면 내가 본 레퍼런스가 사실 많지 않기 때문에 뭔가를 어떻게 하는데 다 부담이 되거든요. 근데 하여튼 의사결정은 빠릅니다. 내가 운영 경험이 있거나 아니면 내가 배우면서 내가 직접 이걸 운영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면 직영으로 운영을 하시는 게 맞고요. 위탁 운영은 말 그대로 아까 전문 운영 기업이 하는 거죠. 운영사가 소유주 명의로 운영을 대행하고 운영 수익의 일정 비율을 그 수수료로 받아요. 리스크에 대해서 위탁사가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일부에 대해서 전가가 가능하고 위탁 계약 조건에 따라서 이제 유연성이나 확장성에 대해서 조금 제한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허락을 받는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죠. 왜냐하면 소유자가 운영사를 고용한 거니까, 계약을 한 거니까. 자, 그리고 적합 대상은 부재 운영. 부재 운영이 뭐예요? 내가 해외에 있거나 지방에 있거나 아니면 내가 직접 운영을 하기 여의치 않을 때 수익을 원하는 투자자형 창업자들은 위탁 운영의 방법이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계약을 하실 때 보통은 이제 계약 당사자는 호텔 소유자와 호텔 운영사끼리의 관계가 되고요. 운영은 이제 큰 호텔을 기준으로 하면 이제 F&B도 들어가요. 뭐 식당 이런 것들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객실, F&B, 마케팅, 회계, HR 이런 호텔 전반적인 운영 전반적인 것들이 다 들어가는데 여기에는 뭐 예를 들어 어메니티를 선정한다거나 이런 건 다 전반적으로 다 들어가요. 근데 이걸 소유자한테 상의는 안 해요. 네, 이 샴푸를 쓰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쫙 정리해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보고 형식으로 들어가는 거지 이 의견을 물어보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건 이제 경영의 이제 간섭이라는 간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수익 구조는 요거는 저희가 이렇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 업계의 일반적인 걸 보여드린 거예요. 기본 운영 수수료가 매출 기반으로 해서 매출의 몇 퍼센트 플러스 성과 기반 인센티브로 매출이 아니라 증가분 내가 운영을 하기 전에 이 운영업체가 운영을 하기 전 매출에서 몇 퍼센트가 올랐다. 그러면 그 차액의 10% 뭐 이렇게 보통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제가 매출의 땡 퍼센트라고 했는데 보통은 7%에서 10%를 받아가요. 네, 많으면 10, 보통 평균적으로 7, 8 요 정도가 됩니다. 위탁 수수료가. 자, 그리고 브랜드 사용 여부는 이제 글로벌 체인인 경우에는 사실은 글로벌 체인 같은 경우에는 그 브랜드를 쓰는 브랜드 값이죠. 큰 건물을 갖고 있는 사람들 JW 메리어트 이런 거 받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거 아세요? JW 동대문 하고 반포하고 제가 사장이 소유자가 다르다고 했잖아요. JW 메리어트 동대문의 주인이 누굴까요? 한 번도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죠. 저희도 이제 이런 걸 하면서 알게 됐는데 그 옆에 평화시장 그 건물주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태광건설인가 뭐 그렇대요. 그래서 내가
아, 그래서 그걸 되게 별게 아니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그 시장에서 매달 들어오는 월세만 35억이래요. 그래서 그랬어요. 그래서 시장 건물주 사장님보다는 그래도 5성급 호텔 건물주가 되고 싶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건물도 소유하고 있고 그런데 나는 이제 5성급 하나 갖고 있어야지. 그러니까 재벌이죠.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 월세가 들어올 때 진짜 그 통장에 그렇게 현금이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데는 이제 브랜드 값이 되겠죠. 근데 왜 저희 주문한 거 안 올까요? 저 2개나 시켰는데 김밥이랑 음료수랑. 자, 그래서 이제 네. 그래서 위탁 운영이 적합하신 분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8가지의 운영할 시간이 없고 혹은 나는 운영보다는 이제 본업에 충실하고 싶고 혹은 나는 운영하면서 스트레스를 받고 싶지 않고 아니면 여러 숙소를 나는 동시에 운영을 하고 싶어. 근데 나는 몸이 하나니까 전문가의 도움을 받겠어.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위탁 운영에 적합한 사람이다. 그리고 그래서 이거를 그냥 맡긴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전문성을 통한 시스템 경영을 도입하는 개념이다. 제가 아까 매뉴얼북만 1000페이지라 그랬잖아요. 5성급 호텔들이 그거 비공개거든요. 자기네 자산이기 때문에. 근데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그 JW 메리어트 로비에 뭐 샹들리에가 하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샹들리에를 몇 시에 켜고 몇 시에 끄고 이런 것도 다 매뉴얼에 써 있고 그 이제 호텔리어들의 옷차림새에서 옷차림이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 아주 디테일한 것까지 다 적혀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자산인 거죠. 그래서 이제 위탁 운영을 이제 그냥 맡긴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자, 그래서 운영상의 책임을 누가 집니까? 라고 했을 때 내가 왜 화면이 좀 인력이라든가 시설이라는 이런 전반적인 운영에 관련된 건 위탁 운영사가 지고요. 그리고 HR, 텍스, 인력, 마케팅, 운영, 시설, 경영 이런 것들 다 풀 오토로 이제 합니다. 그리고 매출을 올리는 방법은 사실 굉장히 많은데 뭐 기본적으로 마케팅이 안 되어 있는 곳은 마케팅이 들어가는 거고요. 업장이 너무 낡거나 하면 이제 제한을 해서 공사를 하면서 업장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 더 휴식이 자기네 공사하지 않은 업체는 위탁 안 들어가요. 왜냐하면 그 상태로 아무리 자기네가 해봤자 매출이 안 올라가는 게 뻔하기 때문에 공사를 할 수 있는 데만 그것도 기본 객실 얼마 이상 되는 데만 자기네가 위탁으로 들어가요. 소형은 또 안 들어가요. 그리고 안 좋은 후기 그러니까 후기 관리는 당연한 거고 비용은 보통은 제가 평균치로 적어놓은 거예요. 매출의 7% 정도를 위탁 운영 수수료로 책정을 합니다. 그리고 호텔 운영은 매출, 뭐 이슈, 뭐 손익 분석 현황 보고 이런 것들을 매달 이제 한 번씩 정리를 해서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렇게 픽스가 아니라 이제 참고사항으로 이렇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60평 기준으로 해서 예시 자료예요. 총 투자비를 이제 한 5억 정도 선으로 본다면 월 매출이 저희가 오늘 보는 종로 매물에 그 혹시 찾아보셨어요? 동영타워라고 되어 있던 거? 그거를 이제 제시카님이 정리를 했을 때 사업성 분석이 한 3,000에서 3,800 정도까지 이제 나올 수 있다라고 예상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기준으로 해서 예상 월 매출을 한 3,500 정도로 잡으면 한 층 기준이에요. 한 층 60평. 그러면 원래 사실 숙박업은 그 재무 구조가 아주 단순해요. 매출에서 고정비 빼고 순이익이죠. 그죠? 근데 그 고정비가 뭐가 들어가냐면 일단 가장 큰 게 월세. 근데 월세가 거의 30% 정도가 빠져요. 그리고 공과금, 그 다음에 인터넷, 보험료, 방역, 비품, 소모품 이런 것들. 그리고 청소비, 그 다음에 인건 청소 관리비, 침구 세탁비. 여기서 관리라는 포인트는
CS 관리하는 사람도 따로 두거든요. 보통은 이제 객실이 20개 이상 넘어가면 이걸 동시에 다 못해요. 그래서 청소, 그다음에 고객 CS, 그다음에 뭐 OTA 관리하는 거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다루는 인건비, 그리고 플랫폼 수수료가 약 15% 정도가 나가고요. 마케팅비, 그리고 뒤에서 이제 소장님이 이야기하시겠지만 만약에 법인으로 들어가면 법인 운용비가 또 지출이 되겠죠. 그죠? 뭐 기장료라든가 이런 것들. 그래서 운영비가 총 매출의 70% 정도가 되는데 월세까지 포함해서. 근데 이제 뒤에서 얘기를 드리겠지만 만약에 저희는 아직 이제 신생 기업이기 때문에 신생 회사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분을 들어가는 데에는 저희가 돈이 들어가니까 저희도 당연히 많이 벌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운영비를 절감하는 걸 계속 고민을 할 거예요. 그 공사비도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을 할 거고 매출이 여기에 70%라고 되어 있지만 최대한 이걸 아끼는 방향을 계속 고민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그냥 위탁이 아니라 우리 지분도 들어갔으니까. 그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통 위탁 운영 수수료는 매출의 경쟁업체들이 보통 일반적으로 7에서 10% 정도고요. 청소 지시입니다. 죄송합니다. 누가 눌렀어요? 네. 자, 그래서 죄송해요. 그래서 저희는 일기 분들 중에서 저희한테 위탁을 맡기거나 하는 경우, 그리고 저희가 지분을 넣은 경우, 이제 다음에 이때 SPC 설명드릴 건데 그런 경우에는 매출의 5%만 수수료로 책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근데 만약에 저희가 지분을 안 넣고 저희한테 위탁을 해주세요 하는 부분에 그런 경우에는 7%로 하려고 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러니까 이게 2%가 생각보다 굉장히 크거든요. 왜냐면 돈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위탁 수수료가 뭐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은 비용이에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앞에서 얘기했던 그런 전반적인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소정의 수수료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공사비는 이제 예산, 컨디션, 면적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고 뭐 매출이나 운영 비용 이런 것도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 당연한 얘기지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세요? 위탁 운영으로 했을 경우에는 지금 이제 맡긴다 이런 표현은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전반적인 운영하는 뭐 마케팅이라든지 디테일이라는 다 섹션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을 이제 위탁을 하는 건데 그럼 저희가 어쨌든 여기 뭘 저는 입장에서 뭘 배우러 왔는데 뭘 하는 거지? 약간 그런 생각이 좀 그러니까 돈을 벌기 위한 것도 크지만 저는 호텔 운영을 배우고 싶어서 온 거거든요. 그럼 그 부분은 또뭐 어떤 교육이라든지 이런 걸로 맞아요. 그러니까 직영으로 지금 차이점을 지금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직영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아니 위탁을 그런 걸 드렸을 때 말씀드린 거예요. 왜냐면 직영을 하는 건 또 어려울 것 같아서 위탁을 했을 때는 그런 부분을 배우거나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우선은 저희가 처음 용도 변경부터 운영을 하는 단계가 어느 정도 단계가 많거든요. 그 교육 과정 안에 다 녹아져 있어요. 저희가 예를 들면 여기서 그냥 이제 내물 보고 계약해서 끝나는 건 아니고 이제 누군가가 계약을 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가 이제 과정이 남아 있기 때문에 오늘까지는 저희가 위탁 운영이라든가 이런 이제 이론적인 부분을 알려드리는 거고 다음 시간은 그 안에 공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왜냐면 공사를 저희한테 맡기지 않고 직접 하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어떤 위상이 있는지 아셔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안내를 드릴 거고 그 다음에는 그 OTA라든가 그런 운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저희가 이제 운영하다 보니까 사후관리나 애로사항도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육적으로 풀어드리거든요. 직접 하셔도 되고 위탁도 하셔도 되는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문의를 많이 주셔가지고 저희가 설명을 드리는 거고 실제로 직접 하시는 거 전혀 문제 없도록 교육을 풀어드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 지금 이제 지난주에 나왔던 그 다비치 타워 이슈가 좀 있어서 얘가 좀 이렇게 좀 이제 추가된 부분이긴 해요. 이걸 이렇게 길게
여기다가 넣을 생각은 아니었는데 위탁으로 맡기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드리고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들어간 부분이니까 그렇고 만약 네. 아까 투자 수익성 이거요? 그 운영을 잘 해주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매출만 네. 관리해주시는 게 아니고 기타 운영도 잘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비용도 줄이고 그 노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매출의 퍼센테이지를 수수료로 가져가면 그 운영에 대한 노력 부분이 가만히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매출 기반의 운영을 하는 게 아니고 운영이 더 중요한 이런 호텔에서 매출로 수수료를 받는 것이 운영을 효율적으로 해서 비용을 줄여주는 것이 포함이 되지 않은 요율직적인 거고요. 둘째는 그래서 매출에 대한 수수료 부분이 운영을 하시는데 운영 감안하지 않고 매출로만 수수료 가져가시는 게 조금 전체의 운영 측면을 갖지 않는 조금 모순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둘째는 저기 보시면 매출의 70%를 다 내고 나는 30%를 가져오는데 매출의 5%를 가져가면 6분의 1이거든요. 매출 측면에서는 그리고 저 세금 또 내잖아요. 법인을 내든 하든 그럼 저 매출의 5%는 운영 수익 나중에 세금을 내는 수수료 내가 가져가는 그 프로핏에 비하면 굉장히 큰 금액이에요. 그래서 한번 돌려보시면 그래서 보통 업계는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저희가 사전조사, 시장조사를 했을 때는 보통 이렇게 하고요. 근데 이게 이제 소장님한테도 여쭤봐서 소장님도 여기 위탁 운영이잖아요. 여기 홈즈가. 근데 매출에다가 수수료를 붙이는 개념이 있고 순 마진에서 붙이는 개념이 있는데 이러면 또 어떤 이제 불만을 가지시냐면 니네가 순 마진을 조금 해서 수수료를 그러니까 덜 주려고 그 운영비에 대한 절감을 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맞나요, 팀장님? 이게 결국에는 신뢰도 이슈도 좀 있고요. 다 보면 사실 계산해 보면은 위탁사들은 다 거기서 버립니다. 근데 그걸 이제 어떤 식으로 좀 약간 이동을 좀 덜 들어가는 것처럼 더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고 진짜 다른 애들은 아예 수익을 보전한다거나 이런 게 아니면 어차피 업계가 같기 때문에 이걸 누가 월등하게 더 많이 주고 더 적게 주고 이렇게 안 되는데 그 생수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호텔에 똑같이 투자했지만 수익률이 거의 6% 7% 정도거든요. 이제 그게 그래서 짜실 때 뭐 정답은 없지만 사실 협의할 이슈인데 이게 그 지분에 대한 부분이랑 운영에 대한 부분을 좀 나눠야 되고 그리고 운영에 대해서 만약에 지분에 대해서 내가 수익을 10% 가져가는 건 내가 지분 투자했으니까 10% 가져가는 건데 내가 이제 운영을 해서 받는 비용들은 이제 운영비거든요. 거기에는 이제 사람들 인건비랑 실비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건 거기서 이제 얼마를 운영사가 이제 마진으로 가져가면 비용은 모든 업체들이 웬만하면 다 비슷하게 들어가요. 100만 원 들어가는데 여기서 50만 원 들어가면 여기가 이상합니다. 다 100만 원씩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는 뭐 10만 원 가져, 여기 20만 원 가져, 여기 30만 원 가져가는 그런 계산을 해보시면 되는데 그게 이제 뭐 아마 그런 느낌일 것 같아요. 나는 일 하나도 안 하고 100만 원 가져가는 사람과 이제 일을 엄청 많이 하고 120만 원 가져가는데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왜 너는 120만 원 가져가 이렇게도 많이 생각하시거든요. 맡기시는 분들. 대부분 이제 매출의 5% 매출로 세팅을 하는 경우는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서 고정적으로 60%는 무조건 깔려. 우리 해보면 알잖아요. 아무리 못해도 월 매출 평균은 100만 원이 나와요. 그런데 그 이상을 올리려면 세일즈를 우리 아웃사이드를 줄 경우에 이 사람한테 매출로 퍼센티지를 주는 경우는 내가 기본으로 가져가는 데다 30%더 올리고 싶어. 근데 이거니까 30% 줄 테니까 네가 무조건 매출 내가 30%더 올려주고 7대3, 5대5로 나누자 이렇게 하는 경우거든요. 그러면은 그렇게 매출로 가져가지고 기본적으로 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 정도로 세팅해가지고 이 정도로 디자인해가지고 이 정도 입지해서 이 정도 내가 5억 투자해가지고 했는데 70% 우리 평균 80%로 나와. 근데 내 20%더 올리고 싶어. 그러면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70%로 3천이 나오는데 100%를 올리면 4천이 돼. 그러면 내가 이거를 매출에 10천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아무것도 안 하면 나는 천이 놓치는 거야. 그러면은 매출에 대해서 내가 전체를 따져보면은
5대 5로 나누면 7대 3으로 나눴을 때 올려주는 매출의 부분이 내가 아무것도 안 했을 때 대비 그만큼의 밸류가 있을 때 그 수수료를 또는 다 가져가도 되고 그게 보통 그렇게 하는 맞아요. 데들이 이제 성과 기반으로 인센티브를 주는 데들이 그렇고요. 맞아요. 근데 통매출 기반으로 몇 퍼센트를 가져가는 거는 지금 한번 매출에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 가져가시면 아니에요? 인건비나 모든 비용들이 월세나 어디까지를 매출 내고 5% 가져갔으면 여기 인건비라던가 뭐 어디까지를 이제 그 비용에서 이제 가져가는 건지 아니면 이 운영사에 진짜 순이익으로 5%를 떼가는 건지가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한번 따져 이게 윈윈해야 되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브랜드를 가져가고 동반 성장의 기회가 있으면 다음에 또 투자를 하고 계속 성장해야 저희는 되니까 일단 시장 조사를 해봤을 때는 맞아요. 경쟁 업체들이 대부분 7에서 17%가 사실 좀 평균적이었고 한 10개 정도 조사해봤을 때 10%, 12%도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는 많이 깎아서 지금 사실 말씀을 드린 거였어요. 예. 그래서 근데 이제 그렇게 맞아요. 받아들이실 수 있는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수수료라는 개념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받아가는 그런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예를 들어서 이 매출이 내가 1,000만 원이 나왔어. 근데 중간 에어컨이 다 고장났어. 다 고쳐가지고 나 매출이 800만 원을 다 썼어. 그런 이유가 안 생길 수도 있지만 운영 수수료, 운영비라는 게 있을 수 있죠. 저거 외에도 각가지 있을까 생길 수도 있잖아. 하다못해 블랭킷이 다 고장이 나고 하다못해 화재가 나가지고 그럴 수 있죠. 그렇죠. 그런 이머전시 상황도 생길 수 없으면 좋지. 근데 그게 그래 되면 어떤 상황이 생기냐. 나는 내가 1,000만 원을 벌었는데 5%를 떼어놨는데 기타 비용이 운영에 따른 비용이 900만 원이 나왔어. 그러면은 난 하나도 못 가져가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합리적인가 이게 합리적인가는 모르겠어요. 업계도 그렇게 돌아가는 그렇지만 이게 그 매출에가 5%면 비용은 내가 다 감당하는 거예요. 생기는. 그리고 노매너와 매출에 대한 수수료는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롱런으로 과연 우리가 요거는 어떤 게 조금 논의를 해서 네. 한번 맞춰봐야 돼요. 어차피 우리는 5년 10년 같이 가야 되니까 중간에 빠뜨려지면 안 돼. 빠뜨려지면 안 되고. 네. 하여튼 저희는 그래서 일단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맞아요. 디테일한 거는 저희가 사실 만들어가는 과정이라서 네, 그거는 조금 논의를 좀 더 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뭐 먹긴지를 전혀 모르고 어떤 형태인지 근데 저게 모르겠어요. 결국 왜 그러냐면은 이 오프라인 사업은 결국에는 돈 하나도 못 벌어도 돈이 들어가잖아요. 무조건 들어가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위탁업체도 자기가 특히나 초기에 위탁을 받았을 때 그런 기본 매출에 대한 베이스가 없으면 자기네 돈을 투입해서 인건비를 쓰고 모든 비용들을 운영을 해야 돼요. 사실상 위탁 운영이 어려운 게 결국에는 저런 부분이 없으면 자기가 안 될 때 자기 돈 내꿔야 되고 잘 될 때 가져가는 것도 사실 되게 적거든요. 이게 안 되면 위탁 운영자가 월급을 줘요? 위탁 업체들이 결국엔 이 오프라인 업장 운영하려면 사실 응대 같은 사람도 필요하고 요즘은 뭐 리셉션이 있고 이러진 않지만 우리가 숙박을 운영할 때는 어쨌든 공실이 100% 공실이어도 리셉션은 돌아가죠. 그리고 어쨌든 사람들 다 돌아가는 거고. 그거를 위탁 업체가 다 내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여기 매출에서. 그거는 우리가 다 내는 걸로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포함되는 게 무슨 어떤 항목인지가 되게 중요한데 이제 우리 위탁사들은 이제 요거 하나만 위탁하는 게 아니고 어쨌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 5%가 가져다가 자기네들이 생돈을 이렇게 다 하는 게 아니라 결국엔 본인들 회사 운영하고 그런 것들은 뭐 세부 항목은 제가 더 못 봐서 모르겠지만 그 5%라는 수수료에 대해서 사실 저희는 이걸 수입으로 생각을 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저희 그 회사를 다시 키우는 투자금으로 생각을 하는 부분인데 이제 그 위탁 운영을 의뢰하신 분들 입장에서 이제 돈이 나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부분이죠. 근데 저희가 이걸로 이제 뭐 10개를 해서 이 5%를 이제 10개 매장을 해서 그만큼 이제 그 위탁 운영비를 이제 늘려서 회사를 키우겠다 이런 의도는 아니거든요.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기준으로 말씀하시면 저 매출의 이유를 따지는 거는 저기 월 운영비가 거기 다 포함되는 여기 거예요. 보시면은 청소관리 인건비라고 되어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저희 홈즈 같은 경우도 그런 진짜 이제 아웃소싱을 해서 무조건 이제 건 바이 건으로 들어가는 것들 요거는 이제 실비로 들어가지만 결국 이제 본사 인력이라고 하는 거니까 정규직 분들이 되겠죠. 어떻게 보면 이제 한 명이 여러 지점을 관리할 수도 있을 거고 그런 인건비는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운영사에는 그런 경우가 빠지고 결국 세일즈 성과에 대해서 빠지는 비용들이 지금 이제 숙박업을 운영하면서 들어가는 비용들이 대부분 저기 들어가 있어요. 이제 나머지 비용들이 결국
그 비용에 넣는 게 뭐 상주인력을 두는 것도 있고 라운지를 운영하는 것도 있고 되게 다양하게 있지만 이제 저 매출의 5%를 가져가서 이 회사가 뭘 할지가 결국에는 그 회사의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매출로 가진 손이 그러니까 우리는 저기 매출로 가져가서 저기 말씀하신 것처럼 청소 관리 인건비 그리고 저기 뭐 마케팅비 뭐 공과금 기타 가져가는 거는 세일즈에서 가져가는 같은 개념인데 저거는 일단 오너한테 다 가는 구조로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이 스트럭처는 그 다음에 매출이 순수 매출 저건 어떤 거냐면 그 예를 들어서 그 회사가 물건을 제조만 해 그리고 세일즈를 위해서 유통에 넘겨 그럼 디스티 같은 개념에서 우리가 이 물건을 다 받아와서 25% 5%를 떼고 베스트바이에서 쫙 다 뿌리는 그럼 25%는 판가에 세팅된 이런 구조일 때 매출이 없거든요. 저거는 그냥 판가에 어버버 해가지고 딱 올려놓고 넷 매출을 다시 계산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어떤 구조냐면 손익을 다 해. 그리고 저거는 매출은 똑같은 그 어떤 운영비 같은 그런 개념 5%가 밑으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거는 손익구조상 맞지 않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연 비용이 여기 포함되면 또 다른 거죠. 저희가 홈즈가 여기 세 개 업체가 다 운영 방식이 다른데 네. 말씀이 딱 정답은 없는데 네. 가져가는 거 보면 좀 비슷해요. 여기도 저희 실당 12만 원, 실당 12만 원은 홈즈가 그냥 고정으로 저희 다 매출 연동 없이 10만 원 나중에 결국엔 여기서 한 250만 원 더 얻다. 뭐 아니면은 240만 원 더 얻다. 계산을 보면 5%예요. 240만 원 더 얻었을 때 거기에 뭐가 포함돼요? 거기에 아무것도 포함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거에 포함된 것이 본사의 인력 운영비가 포함되어 있는 거고 저기 나와 있는 저런 비용들은 다 실비로서 정산이 돼요. 그러니까 맞아요. 저희가 세일즈를 해가지고 250만 원, 뭐 300만 원 어치게 나왔다. 네. 그럼 저런 비용 다 빼고 거기에 플러스 12만 원이 드는 거예요. 아, 오케이. 그거는 완전히 비용으로 들어가는 구조고. 비용으로 저희가- 그 구조는 맞아요. 그거는 똑같이 내가 아줌마 한 명 더 쓴다라는 개념의 비용이 실비용이 들어가는 건데 저거는 매출에 연동하는 거거든요. 그럼 저 그게 이제 위에 저희는 올라가 그런 거고. 근데 또 다른 업체는 네. 어떤 데는 매출